반갑습니다. 인간과 본성 8주 공부를 합시다. 8주에는 프로이드의 그 인간의 본성에 관한 프로이드의 입론을 중심으로 공부를 합시다. 우리 교재의 141쪽에서 164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살피는데 좀 편하게 재구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8주가 이제 순서는 8주인데 이게 그 학사력으로는 이렇게 좀 계속 달력으로는 밀리고 있죠. 9월 말 10월 초에 추석 연휴가 있어서 그 주를 이제 그게 5주 차인데 사실은 그래서 휴강 주간으로 해 놓으니까 한 주씩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8주 차는 지금 우리가 10월 26일부터 31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제일 마지막 주가 8주차인데 8주차에는 여러분이 리포트를 하나 내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리포트를 이제 추석 연휴 기간과 관계없이 10월 19일부터 24일, 25일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8주차에는 뭘 하죠? 우리가 중간고사, 중간시험을 보는 기간이죠. 그런데 지금 대면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광주 지역은 이제 그 확진자 수가 조금 안정되긴 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에 또 그 세 자릿수로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수업은 그 대면으로 시험을 보지 않고 중간 시험을 대체하는 과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과제 E클래스 과제 관리 과제방에다가 올려 두었습니다. 상세하게는 못했네요. 2000자 이하로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4주차에 공부한 것이 뭐냐면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진화론, 창조론과 대비되는 진화론에 대해서 4주 1차 시에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2차 시에는 이제 그 진화론을 인간의 사회까지 이렇게 적용한 알버트 스펜서의 영국의 이제 학자인데 사회학자인데 스펜서의 그 사회 진화론 공부를 했어요. 2차 시에. 그리고 사회 진화론이 그러니까 오생학은 바로 그런 사회 진화론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오생학이 얼마나 악용됐는가 하는 것을 4주 2차 시에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중간시험 대체 과제가 뭐냐 4주차 공부를 기반으로 해서 그 우생학의 개념을 설명하고 우생학의 그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이걸 설명해 보는 것이 이제 그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과제 리포트의 그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우리 클래스 과제방에도 내가 올려놨고 또 단톡을 통해서 또 더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안내할 겁니다. 시험을 대체하는 거니까 분량은 A4 한 장이 아니죠. 보통 나는 한 장 한 장 그러는데 한 장이란 말은 한 면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한 장이면 앞뒤를 합해서 한 장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서 그냥 1페이지 알겠죠? 시험 보는 것처럼 그냥 리포트 형식으로 제출할 것 이렇게 안내를 해 두었고 또 단톡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미리 안내를 할 겁니다. 자, 하여튼 8주는 프로이드의 오디푸스 콤플렉스라든가 이런 그 주요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주요 입론들을 살피려고 하는 거죠. 자, 프로이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141쪽부터 지금 되어 있는데 현대 그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꿈의 해석을 그의 이제 꿈의 해석이 이제 정신과 의사였죠, 프로이드가. 근데 그 이제 환자들을 이제 임상 치료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무의식에 작동하고 있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오디푸스 컴플렉스와 연결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식을 그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프로이트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프로이드 지금은 또 프로이드가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설명을 하는 게 편하겠죠. 자료는 하나 제공하고 1차 시와 2차 시에 나누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8페이지짜리인데 또 이제 그 수업을 하다가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그 이제 보충 자료도 또 내가 책상에 가지고 있는데 두루두루 필요한 것들은 설명하고 그럴 겁니다. 프로이드는 오스트리아의 독일하고 같은 이제 독일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네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긴 한데 오스트리아의 독일에 오스트리아가 나치에 점령되어서 런던으로 이제 런던으로 망명하기 전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거의 모든 몬든이라고 되면 오탑니다. 모든 생애를 보냈고 망명지인 런던에서 또 사망했군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그 탄압을 받고 또 2차 세계대전 때는 뭐 500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또 참혹한 죽임을 또 당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땅에다가 이제 국가를 건설해서 수천 년 동안에 그 자신의 국가를 갖지 못한 데 대한 그런 어떤 서러움을 일정하게 해소를 했죠. 이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축복일 텐데 이게 또 반면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됐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그 경제력에서 앞선 유대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보면 세계적으로 여러 학문 분야에서 굉장히 그 유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이런 뭐 철학자나 심리학자나 과학자나 굉장히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경제학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발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규모는 작지만 사실 미국을 배후해서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그런 국가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압도적인 어떤 경제력과 무기를 가지고 그다음 미국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렇게 한쪽으로 내몰고 상당히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공정하게 본다면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겪었던 고통은 또 10분히 이해하지만 이제는 그 팔레스타인들이 겪는 고통에 또 우리는 연민을 느끼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프로이드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망명하고 그러면서 결국 망명지에서 사망했네요. 그래서 1900년에 출간한 그 꿈의 해석에서 프로이드는 완전히 이제 이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를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그, 어, 그 인물을 알린 책입니다. 꿈의 해석에서 프로이드는 모든 꿈은 본질적으로 욕구의 충족을 반영하는 비밀스러운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꿈의 해석은 이제 마음의 무의식적 활동에 대한 알매 이르는 왕도다, 지름길이다, 뭐 그런 의미죠. 꿈의 해석.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프로이드는 정신과 의사로 출발했는데 그래서 그 많은 환자들을 임상 그 관찰하고 가까이서 이제 상담을 하고 증세를 파악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우리 꿈을 꾸잖아요. 꿈을. 응? 꿈을 꾸는데 가위 눌린 꿈을 이제 그 무서운 꿈을 꾸면 이렇게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나도 가끔씩은 그런 모양이던데
예. 그리고 그 꿈이 선명하게 우리가 그 이제 의식이 돌아왔을 때 잠에서 깨었을 때 그 꿈의 내용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뭔가 힘나는 꿈을 꾸었는데 이제 눈을 뜨면 좀 희미해져서 무슨 꿈을 꿨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이 모든 꿈은 본질적으로 욕구 충족. 그러니까 뭔가 현실에서 우리가 의식, 좀 눈 떠 있을 때 뭔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현실에서는 그런 욕구들을 다 이룰 수 없죠. 이룰 수 없고 특히 이제 프로이드가 주목한 것은 리비도라고 하는 성적 에너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이제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현실에서 우리가 이제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욕망이 있는데 특히 성적인 어떤 욕망은 욕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현실에서 그대로 어떤 실천적 행위로 연결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매우 그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현실에서는 그 꿈을 욕망을 억압한다는 얘기예요. 억압. 그래서는 안 돼. 예. 그런데 이제 그 억압된 의식에서 억압된 것이 이제 꿈 속에서 그 무의식 속에서 살아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면 그 사람이 어떤 욕망을 지니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의 밑줄 그 말의 의미는 이제 만약에 그가 옳다면 물론 이제 프로이드의 꿈 해석은 굉장히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문학에서도 프로이드의 어떤 이런 심리학적 그 어떤 해석을 많이 활용해서 문학 작품을 분석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이제 뭐 우리가 이 인간과 본성과 관련된 그 철학 사상가들의 이론들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뭐 한 번씩 내가 강조를 했다시피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누군가의 철학 사상도 다른 사람이 보면 또 빈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학문적으로 의학적으로 미친 뭐 철학적으로 미친 영향은 엄청나지만 꿈 해석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프로이드의 이론들은 또 다양한 측면에서 공격을 받아요. 특히 페미니즘에서도 상당한 공격을 받는데 뭐 조금씩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그가 옳다면이라는 얘기는 프로이드의 이런 주장이 옳다면 인간은 의식이 헤아릴 수 없는 심층적인 그러니까 무의식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의식 우리가 눈 떠 있을 때 이성의 작용 이걸 의식한다고 하죠. 무의식은 이제 일테면 뭐 흔히 그 술을 아주 많이 마시는 경우에 술을 많이 마시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핑계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여러분 진실일까요? 변명일까요? 둘 다일 가능성이 커요. 둘 다일 가능성이. 정말로 이제 일단 우리가 그 속된 말로 꼭지가 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나도 젊은 시절에는 이제 지금은 술을 뭐 거의 안 마시지 않지만 뭐 젊은 20대는 소주 2병 정도는 마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소주 2병 마시고 뭐 별탈 없이 걸어가고 그러다가 별탈 없던 건 아니고 이제 뭐 상당히 좀 힘들기도 하고 근데 그 깨어나서 보면 그렇게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마시고 난 뒤에 했던 말과 행동들이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실일 수도 있겠고 또 덜어는 또 보면 기억이 나던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프로이드가 옳다면 인간은 의식이 헤아릴 수 없는 심층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무의식을 갖고 이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사실은 이게 무의식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어떤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궁금해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뭐 점성술에 의지하는 뭐 재미로 본다고 하면서도 또 거기에 또 이렇게 굉장히 깊이 빠져드는 그러니까 이제 비과학적인
그런 걸 많이 또 보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배격해요.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 프로이드의 이런 생각들은 상당히 공감합니다. 상당할 정도로 공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 해석을 점성스레우지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반이성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을 코웃음 치는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프로이드는 인간의 의식 아래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무의식의 존재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어요. 이게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아주 굉장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이제 많이 했던 거고요. 하여튼 프로이드는 이걸 바탕으로 암호화도 같은 무의식의 언어를 해독하는 그 정신분석 학을 이제 창시를 한 거예요. 자, 리비도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성역,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신분석, 꿈의 분석에서 꿈의 해석에서 하여튼 프로이드 사상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합리적 이성과 주체적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합리적 이성과 주체적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봅니다. 아담 스미스, 자본주의, 자본론을 집필했던 고전 경제학의 태두, 아주 웃듬 가는 사람이 자본주의를 이렇게 이제 이론화하면서 사람들은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서 시장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완전 고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거거든요. 인간의 합리적인 선택, 이성의 선택을 신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프로이드는 아니다고 보는 거야. 인간의 사고 행동은 합리적 이성과 주체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무의식은 또 뭐냐? 무의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욕이다, 리비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비판받을 수 있겠죠. 인간의 행위에 그 가장 강력한 동기가 성적 욕망만 가지고라고 되면 프로이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인정투쟁, 존중의 욕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그 행위 양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서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것 지금 우리를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선한 행위로 이렇게 이끄는 매우 강력한 동기가 아닐까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를 이렇게 그 수집하다시피 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 물욕, 재물 이런 것에 대한 욕망이 아주 그 탐욕스러울 만큼 그런 강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욕에 앞서서 우선해서 그런 어떤 재산, 재물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의 선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자, 어쨌든 그 프로이드는 이 리비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성적 욕구 리비도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이건 왜 밑줄이 안 그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성적 욕구를 리비도라고 합니다. 성 본능, 성 충동. 이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감옥에 가기 쉽죠? 이것에만 따라서 행동한다면 이제 인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프로이드가 리비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이밀면서 아하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성적 욕망에 따라서 사고하고 행위하는 존재다 이런 과연 그런가 이런 이제 질문을 갖게 됐다 이런 이 질문이라는 얘기는 학문적으로 왕성한 어떤 연구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또 비판하고 또 그걸 개성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프로이드 제자 중에서 이제 구스타프 칼 융은 또 이제 굉장히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칼 융은 그의 스승인 프로이드의 이 핵심적인 개념 리비도를 이제 긍정합니다. 생활의 에너지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용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제 아들러는 또 아들러는 이제 특히 프로이드의 이런 이론을 아주 이제 반박하는데, 뭐냐면 아들러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용어를 도입합니다. 열등감. 그러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용어를 도입해서 아동기에 초기 성적 갈등이 정신질환을 초래한다. 이게 이제 좀 더 설명할 건데, 소위 말하면 오디푸스 컴플렉스거든요. 그리스 신화에서 오디푸스 왕 이야기에서 유래한 이제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프로이드가. 근데 아들러는 바로 그런 프로이드의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아들러는 프로이드와는 달리 성의 역할을, 이 리비도라고 하는 성적 욕망, 성의 역할을 사람이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애쓰는 과정에서,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그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들러의 이런 개인 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의 완성을 위한 노력은 우월함을 위한 노력이다. 우월함을 위한 노력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인정투쟁,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것, 그것과 굉장히 그 맥락이 같죠. 우월함을 위한 노력이다. 따라서 열등감을 과도하게 보상하려 한다고 이제 주장했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어쨌든 빈 대학 의학부에 진학해서 중추신경계 해부와 히스테리 환자 치료법 등을 공부한 프로이드는 인간의 의식과는 전혀 다른 세계인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최면술로 히스테리를 치유하는 카타르시스 치료법을 개발합니다.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게 이제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예술의 본질적 기능이 뭐냐, 카타르시스, 어떤 욕구의 해소에 있다. 즐거움을 느낀다. 비극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사실 불이 나면 사람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어떤 이제 타고, 그러니까 자연이든 뭐 문명의 어떤 사회든 불이 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음식을 데피기 위해서 이제 불을 사용하는 것 말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디가 불이 나면 그걸 구경하죠. 그건 뭡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카타르시스예요. 카타르시스. 내 집에서는 불이 안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어쩌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불을 구경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얘기죠. 이 카타르시스는 물론 이 쾌는 육쾌, 상쾌, 통쾌도 있고 불쾌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어느 쪽으로 좀 더 비중이 있느냐는 그 사람의 이제 어떤 그 본성 플러스 그 성장 과정에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학습된 다양한 어떤 요소로서의 어떤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어떤 세계관에 따라서 좀씩 차이는 있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이제 카타르시스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프로이드는 최면술로 이 시스테리 환자들을 치유하는 카타르시스 치료법을 개발했다는 얘기죠. 도덕과 금기 때문에 의식적인 사고가 억압하고 있던 마음속의 상처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스테리를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글쎄요, 이제 나도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뭐 이걸 정확하게 어떤 방식인지는 내가 실험을 해볼 수도 없고, 그 실험의 피실험자일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압니다. 그럼 한 가지 히스테리 증상이 치료되더라도,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한 가지의 히스테리 증상이 치료되더라도 나중에 또 다른 증상이 새롭게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1896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면술이라든가 자극을 주지 않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환자로 하여금 감춰져 있거나 숨겨져 있던 어떤 기억, 사건, 감정을 드러내도록 하는 자유현상법을 개발한 거예요. 이제 이로부터 소위 정신분석 치료의 시작, 꿈의 해석이 시작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이드는 모든 히스테리 증상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 어린 시절에 형성된 암흑과도 같은 무의식, 이게 뭐였죠? 오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무의식, 특히 성적 경험과 관련된
무의식에 작용하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히랍 신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나요? 몇 주에 이런 히랍 신화가 굉장히 그 이제 그 내용이 방대해서 다는 다루지 못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나중에 또 기회가 있는가 봐서 그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 히랍 신화와 관련해서 또 중요하다고 싶은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볼 기회가 있겠죠. 어쨌든 프로이드는 모든 히스테리 증상의 밑바탕에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암흑과도 같은 무의식, 특히 성적 경험과 관련된 무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이것이 발견이 꿈의 해석 집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꿈의 해석에서 프로이드는 꿈을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상호작용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프로이드는 의식보다는 오히려 무의식이 인간을 더 많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의 의식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 충동, 기억과 같은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 시험은 이제 이걸로는 내지 않겠지만 어쩌면 기말 시험에는 한 문제 정도 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이드는 이 무의식적 욕망 그리고 거세의 불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랍의 이제 그 역사학자 소포클레스가 쓴 비극 오디푸스 왕의 서사를 끌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2차 시에는 다시 오디푸스 컴플렉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잠시 쉬었다 2차 시하겠습니다.